네, 반갑습니다. 저를 아마 화면으로 다들 처음 뵙게 될 텐데, 제가 이 강의라기보다도 OT 영상을 찍는 이유 자체가 그냥 제 수업을 처음 듣게 된 학생들이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항상 매번 얘기를 따로따로 드리기에도 음, 뭔가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고 제가 빼먹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한번 몰아서 쭉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 수업을 들을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스타일을 가르치는구나 이런 걸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라는 사람이 실제 경력을 보시더라도 시험을 되게 잘 봤잖아요. 그죠? 자랑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디벨롭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온 거라 한번 쭉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챕터는 제가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언어와 매체 과목 중에서 매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문법이라고 해놨고, 화작도 간략하게 얘기는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제가 이제 화작문 세대에서 대학을 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문법은 제가 느끼기에 요즘 좀 어려운 추세에 속한다 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왜? 내가 느끼기에는 이 과목이 언어와 매체로 바뀌고 나서요, 문법이 아니라 언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둔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우리 일상에서의 좀 언어적인 습관들을 물어본다라거나, 수능 6평, 9평은 아니지만 수능에서는 지속적으로 35, 36번에 나오는 지문형 문제를 어떤 독해나 우리가 언어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쪽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한 5문제 나오고 매체가 5문제, 뭐 복합이 이제 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5개 중에 3개, 2개로 쪼개지는 느낌이 강해요. 이 3개가 방금 말씀드린 되게 언어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고, 이 2개가 바로 문법적인 능력이지 않나. 그래서 이 문법적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저 언어적인 능력에도 어느 정도 문법의 요소가 가미되다 보니까 좀 푸는 건데, 그래서인지 예전에 비해서 노베이스 학생들이 접하기에는 언매가 의외로 쉽습니다.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5문제가 다 문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틀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언매를 좀 다 맞춰가는 게 목표인 학생들한테 되게 어려운 시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야. 첫 번째로 개념을 암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개념을 암기하는 방법은 그냥 한 단에 다회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전 수능이 되기 전까지 회독을 좀 많이 시킬 겁니다. 제 수업에서도. 본인들도 혼자 공부를 하실 때 주기적으로 봐준다 생각해 주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기적이 좀 핵심이거든요. 내가 까먹을 때쯤에 한 번씩 꺼내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나 이번에 한 번 날 잡고 쭉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좋아. 그냥 쭉 수능이라는 릴레이 내에 거의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꼴로는 내가 문법 개념을 보는 날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10분, 20분이라도 투자를 좀 해달라는 거. 그리고 이걸 개념이 완벽한 학생들도 문제화 시켰을 때 실전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실제로 문제화 됐을 때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바로 문제를 보면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를 본인이 공부하면서 끄집어주는 거예요. 저랑 수업 때 하면은 이 부분을 제가 작업화 시켜주겠죠. 이 문제는 이 개념들이 지금 숨겨져 있구나. 그러면 이 트렌드가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기출해서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옛날 기출에서 찾기보다도 최신 기출에서 찾아주는 거야. 왜? 언어와 매체로 바뀌었을 때 성격이 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요소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문형 문제 푸는 거라던가 매체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 아,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좀 좋다라던가를 본인 스스로 좀 습관을 체화해보는 거야. 같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업을 안 듣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작을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좀 얘기를 드려볼게. 화작은 마찬가지로 다 읽어야죠. 근데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섬세하게 읽지? 보통은 화작이 오래 걸려요 하는 애들 중에 글 빠르게 읽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글을 느리게 읽어서 화작이 느려요 하는 애들은 제가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에 답이 안 보이니까 계속 왔다 갔다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오버된단 말이야. 보통은 우리가 화작을 풀었을 때는 14에서 15분 정도,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는 12에서 13분 정도가 적당한데 화작은 14에서 15분 정도로 좀 읽어주면 좋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화작 기출들을 통해서 보통 이런 파트가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걸 많이 경험해 봐주면 좋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주면 돼. 사설이 상관이 없어요, 화작은. 사설이든 EBS든 뭐 하나 펴두고 내가 예전에 풀었던 거, 이거 예전, 이건 무조건 기출이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푼 거 해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답이었던 게 실제 기출에서도 이런 게 답이었네? 라는 비교를 통해서 내가 좀 디벨롭 시켜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를 읽을 때 아, 지문에서 이 부분들 내가 밑줄 치고 가면 되겠구나 라는 좀 센스가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화작은 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아마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서는 보통은 제 반의 모든 구성원들이 언매로만 돼 있다 보니까 문법을 좀 껴서 하긴 하는데 화작이랑 문법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좀 영상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매주 좀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과제들에도 항상 따로따로 나눠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 제가 근데 타이틀을 독해라고 해뒀어요. 독해라고 해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수능이 쉬워지긴 했다만 이 둘의 차이를 아직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독서와 독해의 차이. 독서, 책을 읽다라는 거죠. 독해는 읽고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야.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독서는 글을 읽었을 때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읽는 게 독서야. 그러니까 대충 내가 내용을 요약하는 거지. 제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또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들 한번 시켜보세요. 보통 비문학을 10분 정도 풀어야 했을 때 6대 4를 지키는 거, 7대 3, 즉 지문 읽는데 6, 문제 푸는데 4, 이거 지키는 학생들 거의 없을 겁니다. 여태껏. 이거 영상을 보고 의식적으로 느리게 읽을 수도 있겠다마는 본인들 평소의 습관을 한번 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글을 빠르게 읽어. 그래놓고 문제에서 하루 종일 고민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서 그래. 보통 3, 4등급, 많게는 2등급까지도 보통 이 정도 습관을 가지고 있어. 1등급 학생들부터는 어느 정도 이 비율이 지켜지긴 합니다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태 이렇게 읽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독해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가지가 좀 해야 되거든요. 아, 이래서 이게 중요해.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게 뭐죠?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으면 이 앞에 말이랑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되셔? 아, 이래서 앞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또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거. 또는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네? 예측하는 거지. 내가 앞으로 읽어야 할 부분들이 미리 눈에 선이 보이는 거야. 선이가 아니죠. 훤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읽었을 때 내가 예측했던 거 그대로 나오니까 글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빨리 읽고 국어를 좀 빨리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들이 글을 빨리 읽어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빠른 편은 아니거든. 그럼에도 좀 빨리 푸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문제들을 좀 빨리빨리 처리하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는지 앞으로의 전개를 좀 안다라는 거? 그 부분이 독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홍보문에도 적어뒀지만 습관을 좀 고쳐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독해의 습관을 바꾸는 건 저는 크게 미시적 독해랑 거시적 독해라고 나누어서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 독해라고 함은 문장, 문맥, 문단, 단어들을 읽는 연습이고요. 거시적 독해는 글별로 갈래별로 내가 미리 해야 되는 행동 강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세팅인 거지. 쉽게 그냥 이런 틀이 있다면 이게 거시적 독해의 틀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나가는 게 미시적 독해의 스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구조 독해랑은 좀 느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 미시적 독해 해놓고 타이틀이 대꾸법이라고 돼 있죠. 대꾸법 보통 뭐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비슷한 문장 구조를 우리는 왜 쓰냐라고 하면 대부분 강조라고 생각해.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의미가 없어. 서리법도 강조, 영탄도 강조, 비유도 강조, 다 강조라고 공부할 거면 배울 의미가 없지. 대꾸법은 의미 반복을 위해 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본질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근데 못 알아먹겠죠. 되게 어려운 말로 적혀 있어서. 그래서 뒤에 보니까 여기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라고 문장 구조가 같은 게 보일걸?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거랑 이게 같은 말이고 요거랑 요게 같은 말이다라고 독해를 해주게 된다면 앞에 본질이라는 말이 되게 깔끔하게 처리될 거야. 모든 X가 가지고 있으면서 X 말고는 아무도 안 갖는 거라고 독해가 되면 되게 쉽거든. 이해되시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문장들을 읽어나가는 걸 고쳐가는 과정을 배우는 게 미시적 독해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 독해는 이런 큰 글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거시적 독해에 대한 내용들은 수업을 하게 되면 거의 1시간이 넘게 진행이 돼서 제가 파일로 대본을 좀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문학 강의는 항상 구성을 할 때 제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되게 좀 구성을 많이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문학을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갈래보다는 사실 아무래도 주관성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주관성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대한 답변은 제 생각에는 발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수능이라는 시장 자체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마 발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발문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발문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잠시만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또는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설명이라고 돼 있고 이해라고 돼 있고 감상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발문들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눴을 때 이 구분은 두 가지로 좀 쪼갰거든요. 감상인 거랑 감상이 아닌 거. 그래서 감상이 아닌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맞냐 틀리냐를 요구하는 거야. 우리 세상에서 맞냐 틀리냐로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지? 사실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저희가 같이 갈래별로 읽어야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사실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추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문학 공부인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3점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는 감상의 문제는 저는 공부의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얘는 이걸 물어보거든. 100에서 0.1%냐 0%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라고 볼 수밖에 없어? 가능성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를 읽게 되면 뒷부분 끊어 읽으시고 이게 먼저 보기와 일치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기가 앞으로 대입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내가 지문을 읽을 힘이 아예 없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얘는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사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얘는 이 뒤에 나와 있는 해설이 보기에 있는지 보고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상자에 내가 동그란 공을 넣어야 되는 거야. 동그란 상자에 세모를 넣지 않는 거고 세모 상자에 동그란 걸 넣지 않는 거. 이게 이 감상발문에서 해야 되는 사고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갈래별로 읽어야 하는 방법을 배우며 감상은 그냥 어느 파트든 상관없이 똑같은 해설로 좀 일관되게 좀 진행을 한다라는 점.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항상 들으면서 느꼈을 때 보통 저는 고3 때까지는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녀보다가 처음 이제 들어간 수업이 강남대성학원 재수기숙학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현창빈 선생님 계셨고 박홍주 선생님, 정성민 선생님, 정우성 선생님 이렇게 네 분한테 제가 수업을 배웠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선생님들 해설이 일관적이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확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더 강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관적이지 않고 일관되게 좀 해설을 해서 문학을 좀 헤쳐나갈지에 대한 수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을 풀어가야 되는 이 시야를 트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어렵게 나오고 있는 이 개념어 파트들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도대체 EBS에 대한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어라는 요즘 이제 이 개념어를 적용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관조 같은 것들. 관조랑 관망이 같은지. 같습니다. 답을 내리자면 둘 다 객관적 조망의 줄임말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관찰자의 정서가 없어야 된다. 이런 개념어들로 내가 적극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 EBS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내신틱하게 공부하면 시간이 없어. 왜? 우리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 탐구도 해야 된다고.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 보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전 과목을 다 잘 봐서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이 나올 수 있게 EBS를 공부하는 방법이 제목 보고 내가 주제의식이나 제목만 보고도 어떤 주제의식이 떠오를 정도 그리고 대충의 줄거리가 알 정도만 되더라도 내가 인쇄 상태라는 걸 검색을 할 때 시험장에서 그때 이 작품이 이런 내용이었지 라는 걸 미리 마인드 세팅을 할 수 있다고. 보통 인쇄 상태 검사는 시험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분 전에서 5분 전 사이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EBS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되고요. 보통은 주간지와 주간 과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상담이나 1대1 피드백도 모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영상을 그냥 보시는 모든 분들이 국어 학습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아무 때나 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요 정도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